부켈레 대통령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역시 그 치안 개선이죠. 덕분에 엘살바도르가 가장 위험한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부켈레 스스로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총 한 8만 명 정도를 체포해서 수감을 했습니다. 총 인구가 650만이니까 1%를 훨씬 넘는 그런 인구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독재자다, 뭐 이런 점도 트럼프와 아주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의 플러스, 중미의 작은 거인 엘살바도르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병섭 전 엘살바도르 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엘살바도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주 듣는 국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엘살바도르를 한두 번씩 꼭 들어보신 분들은 다 비트코인 때문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엘살바도르 어떤 나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대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약 카르텔의 조직원들이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인 채 흰 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수감되어 있는 장면, 네, 그걸로 잘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그 엘살바도르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라는 국명이 구세주라고 하면서요. 예, 스페인 군대가 멕시코 고원의 그 아즈텍을 정복하고 나서 그 예하 부대가 험준한 산악을 넘고 아주 그냥 고생했으니까 우선 신께 감사한다, 막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구세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세주라는 이름이 이제 나라가 국명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스페인 통치 기간을 상당 기간 거쳤나 봐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아즈테크 군대가 그 엘살바도르를 정복하고 나서부터 스페인의 지배가 시작됐죠. 물론 그 훨씬 전에 9세기까지는 중미 대륙에서 황금기를 꽃피운 그런 마야 문명권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9세기 초에 그런 이제 스페인 지배가 끝나고 나서 중미 지역이 전체적으로 스페인 지배에서 해방되고 그 5개국이 중앙 아메리카 연방 국가를 결정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네. 쪼개져 가지고 각각 독립했죠.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1941년도에 엘살바도르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엘살바도르 그러면 뭐 사실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국가들 보면 참, 야, 여긴 진짜 살기 좋다, 날씨도 좋고 자연 경관도 좋고 그런 데들이 많이 있던데 엘살바도르는 어떻습니까? 사실 중미 지역이 그 남미국과 못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네. 화산, 호수, 협곡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고, 예. 그 화산이 20개가 넘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두 개는 여전히 그래 간헐적으로 이제 분출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참 이 부려운 게 이쪽이 그 날씨가 좋습니다. 연중 온화하고 덥고 습한 기후대에 있지만은 네. 중남미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은 그 수도가 우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그냥 쾌적합니다. 지내기에 좋죠. 우리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그 화산 연봉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엘살바도르의 그 화산 지형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 생텍쥐베리의 그 부인이 엘살바도르 출신인데, 네. 그 생텍쥐베리가 이제 부인과 함께 여기 엘살바도르를 여행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전체적으로 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국가 면적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인구는 650만이니까 크진 않습니다. 면적은 2만 1천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상북도보다도 조금 넓은 정도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다른 중미 국가들과는 달리 카리브해 쪽으로 이렇게 국토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오로지 이제 태평양 쪽으로 면해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나라가 인구가 650만이라고 그랬는데 재미교포가 약 2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럼 상당수가 미국 가서 사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12년간의 내전 그리고 군부 독재 뭐 이런 이제 계속된 혼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도피를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부분 미국으로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미교포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엘살바도르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매년 약 한 4억 달러 정도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GDP의 약 20%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먹고 산다 해도 되겠네요, 진짜. 뭐 하여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은 인종이 참 많이 섞인 그런 국가들이 많은데 엘살바도르는 주로 외관상 어떤 분들이 많이 사나요? 그런데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건 없지만은 네. 약간 그 백인 비율이 높죠. 13% 정도가 백인이고 86% 정도가 메스티저니까 뭐 수도 산살바도르에 가면은 그 사실 백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저기 메스티저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엘살바도르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작지만 굉장히 야무진 나라라는 느낌이 옵니다. 네. 결국은 이 사람이 경쟁력인데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네.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 약속을 잘 지켜진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그렇죠. 경제 발전에서도 그렇고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런 점 때문에 중미의 일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럼 엘살바도르는 이렇다 할 지하자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 아쉽게도 참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 네. 그럼 주로 농사 짓고 사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화산 지형이 많고 예. 또 이렇게 뭐 북미 대륙이나 남미 대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활한 농지가 없기는 하지만은 네. 국토의 90% 이상이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산악 지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좁지만은 비옥한 땅에 이제 사탕수수, 카카오, 목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아직도 뭐 그런 농업의 비중이 큰데 아무래도 역시 오늘 자랑할 만한 거는 커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엘살바도르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남미 커피 그러면 브라질, 뭐 콜롬비아, 뭐 또는 과테말라 이런 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엘살바도르의 커피도 유명한가요?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엘살바도르 커피 산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이런 중미 지역 전체가 다 비슷비슷한 지형이고 비슷한 기후, 소위 말하는 그런 커피 벨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커피 산지도 그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품질도 따라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엘살바도르 커피가 19세기 후반부터 가족 기업, 오늘날 이제 그 국가적인 핵심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20세기 초반까지는 그런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국제 커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980년대에 시작된 그런 내전의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런 또 커피 농장을 둘러싼 그런 농지를 둘러싼 갈등과 마주치게 되죠. 최근에는 뭐 나름대로 더욱 더 유명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별다른 성과가 있나요? 엘살바도르 커피가 우선 팔미드산 고지대의 그 화산 토양에서 재배하는 그런 아라비카 고급종입니다. 예. 재배하는 환경을 보면 큰 환류수의 옅은 그늘 아래에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는 그런 안개가도 좀 끼고 말이죠. 네. 그런 곳에서 재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오로지 그냥 손으로 수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욱 고급이고 오늘 그 고급 스트레이트 커피 제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그 향과 풍미가 일품이고 아쉬운 거는 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고급 커피를 통하지만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맛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대사님 우리나라에서 엘살바도르 커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좀 우연히 한번 잠실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저는 뭐 아직도 그 개인적으로 산살바도르의 그 단골 그 카페에서 네. 국제 대회에서 이게 수상한 그런 대상을 수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리스타가 시간을 들여서 내려주는 커피가 아주 제 인생 최고의 커피로 아직도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엘살바도르 그러면 치안 안 좋은 대표적인 나라 뭐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대사님 실제 거기서 부임해서 일하고 계실 때는 좀 어땠습니까? 체감하셨을 때요. 아주 심각했죠. 우선 그 엘살바도르의 그 아주 그냥 폭력과 살상 이런 그 마약 카르텔들의 그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두 마약 카르텔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라 살바트루차라는 데하고 네. 바리오라는 데인데 네. 이 두 마약 카르텔이 서로 그냥 경쟁을 하면서 아주 그냥 두 카르텔 간의 그 상호 경쟁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그냥 규모가 커가지고 국제적인 갱단 단원들을 숫자를 합치면은 각각 6만 정도. 6만 명씩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이 갱들이 그냥 1980년도에 미국 LA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됐는데 그 후에 여러 미국 도시에 진출했고 차차 밑으로 내려와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지역에까지 이제 확산됐죠. 엘살바도르의 우리나라 주재원을 비롯해서 교민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교민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교민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고위과 요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국제협력단. 그리고 이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대사관에서 일하는 그 현지 직원들 우리 그 교포들까지 그 버스 타고 가면서 그리고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또 어색한 데서 강도를 당하는 게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생활하고 장사하고 통행하면서 범죄 조직의 수시로 말이죠. 보호비라 그러죠. 그 통행료를 바쳐야 이제 그나마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제가 엘살바도르에 있던 그 1925년도에 폭력이 아주 그때 정점에 달했는데 갱단이 수감된 조직원을 석방시키려고 정부에 협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거절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기들의 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표적으로 해서 말이죠. 대중교통망을 한번 마비시켜 보겠다. 이러고 나서는 버스 운전사에 대해서 살해 협박을 보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협박은 또 뭐 며칠 있다 바로 그냥 그 실행으로 옮겨지니까 그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거죠. 버스 기사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운행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실제로 그 대중교통에 뭐 상당한 기간 동안 큰 혼란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거의 한 열흘 정도 출근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정도였죠. 그러면 엘살바도르의 그 공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은 뭔가 대대적인 소탕 작전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중미나 멕시코의 주지사들은 그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치안력을 강화하는 데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손쉽게 범죄 카르텔하고 협상하고 그다음에 밀약을 통해서 이제 폭력을 통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마약 밀매를 어느 정도 묵인해 줄 테니까 폭력을 자제하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피차 안 다치긴 하지만은 갱단을 발본색원하기에는 참 이거 뭐 요원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우리가 그 일상화된 공포에 살아가는 그런 시장이나 그 서민주택지들의 그런 그 서민들의 삶을 보면은 막 말하자면 그 눈동자 같은데 말이죠. 공포 같은 게 좀 어려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이게 이 나라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엘살바도르는 치안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역시 이 치안 문제도 그 인근 국가들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그 노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런데 이 나라가 다 그냥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때로는 온두라스가 제일 심각하기도 하고 또 과테말라 그 살인율이 제일 높기도 하고. 근데 뭐 역시 그 뭐 원인은 대를 위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취업 기회 좌절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든지 이런 뭐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연스럽게 그 폭력 집단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자꾸 계속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마약이라든가 무기밀매 다들 이런 데로 몰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그런 말하자면 그 불법 시장, 예. 불법 시장의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그런 게 경제 사회 활동 전반에 이런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범죄 조직 온상이고 또 이것들이 미국이나 멕시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까 뭐 깽단의 규모가 6만 명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건 웬만한 우리나라 군이나 시에 가까울 수준인데 그럼 이 사람들로 인해 엘살바도르 시민들, 국민들이 피해보는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부켈레 대통령이 이 사람들 사탄 숭배 조직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이 깽단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이 이제 빌미가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깽단들이 엘살바도르에서만 폭력이 본격화하는 기간 동안 12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야. 그 외에도 뭐 고문, 강간, 아동 납치 등의 범죄를 자행했는데 12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내전 당시 사망자가 7만 5천 명인데 예. 그거를 갖다가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규모인 거죠. 그렇네요. 국가가 내전했었을 때 사망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넘는 민간인 사례를 갱단이 했다. 야, 이것도 놀라운데요. 어떻게 보면 대사님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국가의 명칭은 구세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국가의 모습은 그거의 정반대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정말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게 비트코인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부켈레 대통령. 요즘은 어떤 정책들에 관심이 많고 주로 무슨 정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부켈레 대통령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역시 그 치안 개선이죠. 예. 덕분에 엘살바도르가 이 지역의 가장 위험한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요? 그 살인 사건 통계를 보면은 제가 있던 2015년도에 그때 피크였는데 인구 10만 명당 10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에. 예. 한 세계의 살인 수도로 일컬어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게 2023년에 2.4건으로 아주 그냥 대폭 줄었습니다. 네. 부켈레 스스로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러면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임하고 나서 2년 뒤에 의회 비상대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문제는 이제 그게 뭐 계속 연장이 되어서 20차례 이상 연장되어 왔다는 게 문제죠. 네. 뭐 어떻든 간에 그 비상대권을 통해서 경찰과 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소탕 작전을 벌였고 총 한 8만 명 정도를 체포해서 수감을 했습니다. 네. 총 인구가 650만이니까 1%를 훨씬 넘는 그런 인구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중남미 최대의 교도소도 건설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나가서 이제 그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 엘살바도르가 이런 치안 개선에 있어서 세계의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심지어 저기 페루 예. 거기도 뭐 폭력이 만만치 않은데 페루 부통령이 페루에도 부켈레와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역설할 정도였죠. 네. 그랬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인 그런 대통령으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부켈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길래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집행하나요? 제가 있을 때는 산살바도르 시장이었는데 우선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고 네. 지금 44세죠. 또 이분이 지금 엘살바도르에는 팔레스타인 이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 팔레스타인 이민 3세가 되죠, 이분이. 예. 그 이제 또 스스로 또 기업을 운영한 그런 경력도 있고. 예. 2019년도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이제 6년째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양반이 또 SNS를 참 잘 다룹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정치 소통에 능하고 네. 뭐 자기는 말하자면 정치를 잘한다. 네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 관행을 깨고 과감히 이렇게 도전한다는 그런 점에서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트위터에다 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독재자다. 독재자임을 부인하지 않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한 자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아, 뭐 이런 그렇군요. 점도 트럼프와 아주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어디서 찾아봤더니 요즘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엘살바도르 국민들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개혁과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부켈레 이전의 엘살바도르 대통령들은 좀 어땠는지 그것도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엘살바도르의 건세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20세기 들어서 쿠데타, 내전, 뭐 군사 독재 뭐 이런 게 이어지면서 혼미한 정국이 계속됐죠. 네. 1980년도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대부 오스카 로메로 대조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미사 집전 중에 그 당시 이제 군부 독재의 그 무장기한한테 피살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리브 스톤 감독의 그 영화 살바도르. 아, 예.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영화가 있죠. 또 로메로. 예. 뭐 이런 두 가지 영화 이거 소재가 됐는데 그 로메로 대주교의 그 피살 사건이 1980년부터 92년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친미 우파 정권과 좌파 게릴라 단체 FMLN인데요. 네. 좌파 단체 간에 벌어진 내전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 계속되다가 유엔의 중재로 내전이 종식되고 정치가 안정되는 단계에 들어왔는데 당시에 그런 내전의 한 당사자였던 그 좌파 게릴라 세력 FMLN이 네. 2009년도 총선에서 제1당이 됩니다. 아, 게릴라 세력이 일당이 돼요? 예. 그리고 또 2014년도에는 그 산체스 세레리라는 사람이 그런 푸네스 후보에 이어서 좌파 정권을 재창출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산체스라는 이분도 혹시 게릴라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전 당시에 게릴라 지휘관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좌파 정권이 의회에서 제1당이 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또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고 말이죠. 네. 부켈레 앞에 예. 사카 대통령, 푸네스 대통령, 산체스 세렌 대통령 네. 이 세 명이 모두 집권 당시에는 계획을 기치로 대통령이 됐지만은 네. 퇴임 후에는 모두 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아. 타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부켈레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력한 리더십. 사실 이게 국가를 뭔가 바꾸는 데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그 강력한 리더십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난 저거 동의 못한다. 이런 반대 의견도 높아지기 십상이거든요. 부켈레 대통령이 가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우선 국정에서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어디 보면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장기 독재의 길 그 입구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1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재 행보를 시작하는데요. 예. 그나마 정부를 견제하던 헌법재판소를 입맛대로 이제 개편해서 헌재 재판관하고 검찰총장을 다 쫓아내고 가르치우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예, 네. 가르쳤죠.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선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재선에 관한 헌법 규정을 부켈레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신속하게 연임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 원래는 5년 단임인데 예.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양반이 휴직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신복을 권한 대행으로 앉히는 그런 편법을 썼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가능하다고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연임에 성공을 했고 무리하게 이제 정권을 연장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깽단 소탄 과정에서도 인권의 블랙홀이라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행범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리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무고한 일반인 네. 특히 청소년들을 대거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금을 하고 그다음에 구타,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 등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켈레가 말이죠. 인권단체나 유엔이나 OAS 같은 그 미주기구 그다음에 미국 부통령 같은 사람마저도 네. 이런 부켈레의 폭주를 비난하고 경고를 해왔는데 부켈레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집을 청소하는 것뿐이다. 이건 당신들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대량 투옥과 국가 폭력의 무자비한 사용이 범죄에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까? 그리고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외부인으로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부켈레를 비판하면서도 말이죠. 네. 중미 지역의 그런 참담한 그런 폭력 실상, 살인을 얼룩진 이런 비참한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가능한 대안이 있느냐? 네.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한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고 그 당시 왜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하게 됐는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우선 엘살바도르에서는 지금 미국이 달러화를 공용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2001년도에 채택이 되는데 파나마, 에콰도르가 마찬가지죠. 예. 그 원래는 이제 자체 화폐 콜론이라는 게 있었고 말이죠. 예. 부켈레가 그 비트코인을 도입을 했는데 2021년도에 그 비트코인 법을 반려해서 말이죠. 네.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게. 그 부켈레 대통령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도입은 금융적인 포용, 투자, 관광, 혁신, 그리고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점을 갖다가 강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도입 배경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첫째, 인구의 한 70%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금융 포용성을 확장하려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했다고 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당시에 해외로부터 받는 송금 액수가 떨어졌죠. 네. 달러가 모자라는 거죠. 그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가 모자라고 무역 수지 적자마저 커지면서 이제 통화가 부족하니까 네. 이거 경기 침체, 실물 경제가 바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켈레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거 현금으로 우리가 해외에서 송금을 받으면은 수수료가 10%나 되는데 비트코인을 하면은 이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는 이런 점을 갖다 강조했죠. 나름대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때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근거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도입한 비트코인 그 뒤에 좀 엘살바도르 경제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을 도입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지금은 10만 달러가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10만 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해안을 갖다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분이 또 대단한 게 그 2020년도에 그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배짱 좋게 이거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네. 매일 한 개씩 사드리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추가 매수에 나설 정도였거든요. 배짱이 대단하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 매입 후에 엘살바도르 국가 재정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잔고가 상당하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상당한 그 이익을 정부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치가 급등하니까 예. 2025년 1월 이달 현재 약 6천 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익률이 100% 내지는 120%에 뭐 이른다. 국가의 재정 확충 관점에서는 큰 업적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민들은 법정 화폐로 지정되어 있던 이제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잘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거가 조금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엘손테라는 그 서핑으로 유명한 해안마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스로 이제 비트코인 비치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살바도르 시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법정 화폐니까 일상적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당수 가게가 비트코인을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을 받는 사업장이 전체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을 쓰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거 받아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또 비트코인을 결제할 시스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그
회피를 하고 있다고 예.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도입의 이유가 됐던 그런 해외 송금, 거기서도 비트코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트코인이 부자들의 화폐다. 네. 그다음 배운 사람들한테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네.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부켈레는 믿지만은 정부는 믿지 못하겠다. 네. 오랫동안의 그 정부 불신과 부패에 시달린 그런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엘살바도르도 중앙은행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이 중앙은행 총재는 그러면 화폐 발행 권한도 없어졌고 통화량을 조정하는 권한도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이 아무래도 가장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의 국가 재정의 미래를 거는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은행도 뭐 이런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2022년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10명 중에서 7명이 비트코인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은행도 IMF 영향을 받기 때문에 IMF가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에 반대했고 네. 그다음에 피치 같은 신용정보회사도 비트코인 채택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하향 조정했군요. 예, 당시 그렇게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앙은행이 여기에서는 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트럼프가 2021년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로 본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조 변화가 있었죠. 그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네, 그랬죠.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비트코인을 아주 그냥 말하자면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네. 뭐 이런 트럼프의 등장 때문에 최근의 상황은 부켈레를 아주 기고만장하게 네. 하고 또 반면에 이제 IMF의 경고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러면서 몇 년 전에 그런 비트코인 초기 반대하던 그런 때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불법 이민 문제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막 들어섰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 불법 이민하려는 그런 엘살바도르 국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엘살바도르는 이민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예, 그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과 중남미 간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엘살바도르만의 문제는 아니죠. 특히 그 중미 북부 3국, 아까 말씀드린 그 노던 트라이앵글 3국의 이 미국행 이민 행렬의 주요 출발지이기 때문에 더욱 이게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2022년도에만 해도 12만 2천 명의 엘살바도르인들이 해외 이민을 시도하거나 희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 행렬의 그 잠재력이 그런 욕구가 아직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트럼프가 그 선거 과정에서 말이죠. 그 작년에 엘살바도르가 미국행 불법 이민 유출을 멈추지 않으면 원조를 삭감할 것이다. 그 엘살바도르를 겨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거든요. 예.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켈레가 미국 행 중남미발 이민을 멈추고 싶다면은 우선은 엘살바도르를 떠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받아쳤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게 마약에 중독된 미국 사회가 예. 결과적으로 중남미 카르텔이 활개치게 하고 그 사람들 하여금 돈을 벌게 하고 중남미 대륙의 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 대사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나라가 다시 평온을 되찾고 조금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혼란의 시국을 더 거쳐가야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중남미 대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네.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칼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네.
더구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전에 그런 중미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 시간을 다오. 이랬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최근 뉴스인데 아무래도 중미 대륙이 전체적으로 그냥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미국의 그 정책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그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이게 기왕 시작했으니까 인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네. 그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치안이 안정됐으니까 네. 이걸 통해서 경제도 좀 안정되고 정치 상황도 안정되고 이런 길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런 정책이 뭐 부켈레 대통령이 그만둔다든지 말이죠. 네. 뭐 불행한 모습으로 그만둔다든지 뭐 지금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길로 갈 것인지 말이죠. 그 혼란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네. 전혀 지금 속단할 수가 없고 막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알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대사님 덕분에 우리가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섭 전 엘살바도르 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